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엄마가 되고 싶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형제 없이 외동으로 자란 환경 탓도 있고 결혼 전부터 조그마한 아이들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게 저런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하는 상상으로 이른 나이부터 결혼을 꿈꿨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결혼에서는 아이는 쉽게 저를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한동안 마음고생을 하면서 엄마라고 불리는 다른 이들을 마냥 부러워해야만 했는데요. 이런 속상한 저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또 하나의 복병이 있었어요. 어쩐지 결혼 전부터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슬슬 저를 압박하기 시작하셨죠. 급기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저에게 언젠가부터 아예 대놓고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야? 라는 식의 막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애가 생기지 않아 속상한 건 누구보다 저였는데 저는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못지않게 아이를 좋아하고 원했던 남편은 결혼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기 어머니한테 시달리는 저를 위해 산부인과에 가서 불임검사라도 받아보자고 저에게 권했어요. 지금은 결혼 전에 산정검사라는 것을 하는 예비부부가 많다고 하던데 저 때는 결혼 전에 산부인과에 가면 속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때라 여자가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산부인과에 간다는 것이 그리 내키는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고 또 시어머니가 자꾸만 저에게 애도 못 낳는다고 뭐라고 하시니 정말로 내가 불임이기라도 한 건가 하는 불안한 생각에 남편의 손을 잡고 산부인과로 갔고 그곳에서 검사 결과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남편분께서 불임의 원인을 갖고 계세요. 무정자증이라고 채취한 정액에 정자가 없었어요. 혹시 모르니 오늘 한 번 더 채취를 해볼 건데 이런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자가 없다니. 많이 양보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일 경우 불임 클리닉 같은 곳에 다닐 각오까지 되어 있던 저희 부부는 검사 결과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저지만 남편은 처음 알게 된 자신의 몸 상태에 많이 놀란 듯 보였죠. 자기야, 괜찮아. 오늘 또 검사했으니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어? 집으로 향하는 길. 애써 남편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결과가 달라질 리 없다는 생각을 했었고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의 어떤 말에도 남편은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나온 검사 결과는 저희 부부가 예상했던 대로 첫 번째 검사와 일치했고 저희 부부는 아이를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입양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는데요. 이런 저희 부부 말고도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으니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남편의 검사 결과를 듣고는 노발대발하시며 절대 당신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저에게 화를 내셨죠. 제가 진단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화를 내시는지. 만약 불임의 원인이 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순간 아찔하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내심 불임의 원인이 제가 아니라 남편이라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아무튼 저희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당신도 받아들이기 힘드셨겠지만 저희에게도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당시 시어머니는 영 모르시는 듯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병원에 가봐라. 작은 데 말고 큰 병원에 가.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이 그런 망측한 병에 걸릴 수 있어? 분명 그 의사는 돌팔이일 거야. 옛날부터 애 못 낳는 집은
10중 8구 여자한테 문제가 있었는데 너 혹시 그 의사한테 이상한 부탁한 거 아니야? 괜히 네가 문제가 있는 걸 내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고.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지금 속상한 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정 검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하시면 어머님이 이 사람 데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세요. 그럼 더 정확하겠네요. 뭐? 너 지금 시애미한테 대드냐? 아니요. 억울해서요. 어머님도 같은 며느리고 여자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니 제가 억울해서 그래요. 웃기고 있네. 내가 너랑 같냐? 난 아들을 무려 둘이나 낳았어. 갖다 비교할 사람을 비교해야지. 내가 너 삐쩍 말라서 골골골 때부터 저거 애는 낳을 수 있을까 알아봤다. 내가 그때 너를 끝까지 반대했어야 했는데 내 죄다 내 죄. 너 이런 일이 옛날이었으면 소박감인 거 알긴 아니? 죄송하다고 빌어도 시원찮은데 뭐? 억울해? 내가 더 억울하다. 엄마,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왜 자꾸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 나도 속상해. 근데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내일이라도 다른 병원 같이 가요. 가서 엄마가 직접 검사 결과 들으시면 되겠네. 엄마 아들, 엄마가 2번 비참하게 만들면 속이 아주 시원하시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잔뜩 화가 나서는 저의 손을 거칠게 잡고 시댁을 나왔어요. 다른 일이면 몰라도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삼신할머니가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동네에서 양아치로 소문이 자자한 남편보다 6살 어린 대학 졸업한 시동생이 술이 떡이 돼서는 골목을 비틀비틀 걸어왔고 시댁 앞에서 딱 마주쳤는데 시동생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형이랑 형수네? 벌써 가? 그리고 형이랑 형수 당분간 집에 안 올 거니까 엄마가 괜한 말 해도 전달하지 마라. 내가 또 뭘 전달을 했다고? 왜? 엄마랑 싸웠어? 또 형수한테 애 못 낳는다고 구박했구나. 하여간 우리 엄마 왜 그렇게 손주에 목을 매는지. 형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생길 애도 안 생긴대요. 내 주변의 애들은 툭 하면 애가 졌다고 징징거리는데 참 세상은 이상해. 나 들어가요. 시동생은 그렇게 위로인지 뭔지 모를 가벼운 말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은근 저는 그 말이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누군 생각도 없었는데 덜컥 아이라는 선물이 찾아오고 저처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겐 이른 얄궂은 검사 결과나 주시다니.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희 부부는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것이 조금 어색해졌고 저희 사이에 이상한 거리감이 생겨났는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안해. 어쨌든 나 때문에 우리 사이에 애가 없는 거였는데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자기만 힘든 시간 보내게 했어. 난 아이 없이 이대로 우리 둘만 살아도 좋고 아이 입양하는 것도 좋아. 난 무조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거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집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 에이, 그래도 아이 문제를 어떻게 나 혼자만 결정해. 그리고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한테 운이 없는 거지. 시간을 좀 갖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혹시 알아? 자기 치료할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물론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신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니 뭘 결정하든 같이 결정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자기한테 진짜 잘하고 살게. 우리 둘 다 너무 아이를 바래서였을까요?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고 모든 사실을 안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남편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니 둘이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시며 당신들도 저희 부부의 결정에 무조건 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친정 엄마랑 그런 통화를 한 다음 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숨이 넘어가는 듯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예, 큰애 집에 왔니? 아니, 왔건 안 왔건 너 우리 집에 와라. 비상사태야, 비상사태. 내가 정말 아들 때문에 제명에 못 죽지. 아유.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여쭤봐도 앓는 소리만 하셨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놀라신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말고 저는 남편과 급하게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저희 부부가 도착하니 거실 바닥에 웬 박스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저 박스는 뭐지? 개나 고양인가? 하는 생각을 했고 평소 동물이라면 질색팔색하는 시어머니라 박스 안에 누가 버리고 간 동물이 들어있나 예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심코 상자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도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치고 말았는데 글쎄 그 박스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베넷 저고리를 입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동그란 눈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지 않겠어요?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아기가 박스 안에 있어요? 아휴, 내가 정말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야. 답답하니까 빨리 좀 말해봐.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아이를 집 앞에 버리고 간 거야? 차라리 그런 거면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너희를 오라고 했겠어? 글쎄, 이 자식이 작년에 어떤 지지배랑 놀아나다가 이렇게 됐단다. 뭐? 야, 박우식 설명해봐. 이게 무슨 소리야? 얘 네 애야? 아이씨, 다 듣고 뭘 더 설명하래. 아씨, 그때 분명 안전한 날이라고 했는데 지가 피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나도 억울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억울해? 이 미친놈아. 내가 그러길래 너 복학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했지. 발정난 개새끼도 아니고 왜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는데? 너 당장 애 엄마 데리고 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결혼은 무슨. 나 걔랑은 그냥 엔조이였어. 그리고 걔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연락도 안 돼. 이렇게 애를 버리고 가려니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겠어? 에휴, 그럼 너 혼자 장가도 가기 전에 애나 키울 거야? 엄마, 내가 어떻게 애를 키워? 엄마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그냥 엄마가 늦둥이라고 하고 호적에 올려서 엄마가 키워줘. 그냥 늦게 여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할게. 이 미친놈? 내가 돌았어? 내가 사내놈이면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 근데 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집애잖아. 내가 왜 이런 걸 키워? 엄마 손녀잖아, 핏줄. 치라라고 자빠졌네. 애는 지가 싸질러서 태어나게 하고 왜 핏줄 타령을 해? 그때였어요.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방금까지도 얌전히 있던 아이는 소리를 빽 지르며 울기 시작했고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를 들어 조심스럽게 안고 달래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대뜸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 시끄러. 얘,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저요? 글쎄요. 저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래도 일단은 도련님 애가 맞다면 애 엄마를 찾을 동안이라도 우리 쪽에서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그러다 제 엄마 영영 안 나타나면 그때 네가 책임질 거야? 그래, 형수. 형수 애 안 생긴다고 엄청 마음고생하잖아요. 이 애 형수 애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어때요? 내 유전자면 형 유전자이기도 하잖아요.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영 모르는 입양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엄마, 안 그래? 뭐, 아주 이상한 말은 아니지. 기집애라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 집 핏줄이면. 엄마 답답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상식적으로 살자. 박우식 너 똑바로 들어. 얘 너 때문에 세상 빚본 아이야. 네가 준비가 됐건 안 됐건 너 때문에 태어난 아이라고. 네가 책임져. 애 엄마를 찾아서 같이 키우든 혼자 키우든
다른 사람한테 떠맡기지 말고. 알겠어?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아이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품에서 아이를 떼어놓기 싫었고, 마치 아이도 같은 마음이라고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건지 그 작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의 검지를 아주 꽉 잡는데 저도 모르게 어떤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았죠. 그럼 얘 엄마 찾을 때까지 제가 돌볼게요. 자기야, 애는 잘못이 없잖아. 이대로 우리가 두고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 잘 생각했다. 난 니네들이 모른 척하면 그냥 보육원에 데려다 줄 심상이야. 우식이 너 불만 없지? 나야 없지. 생각도 안 하던 자식인데. 진짜 내 가족이지만 쪽팔리다. 어떻게 이 사람한테 애를 떠넘길 생각을 해? 처음부터 그러려고 우리 오라고 한 거지? 아니야. 그리고 싫으면 관두면 되잖아. 누가 강요했어? 그냥 그 애 팔자인 거야. 자기야, 우리가 하자. 나 이대로 가면 마음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도련님이면 나한테는 조카잖아. 저는 그렇게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때문에 기적 같은 행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생명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길, 저희 집엔 육아용품이라고는 하나도 없기에 하는 수 없이 대형 마트에 들러서 당장 필요한 이것저것을 구입하는데 저희가 뭘 제대로 안 와요. 직원에 묻고 친구에게 물으며 저희는 정말 한 보따리를 사들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하나 둘 아이용품이 자리를 차지하자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고 마치 진짜 저희 아이가 생긴 그런 기분까지 들었는데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아는 것도 없이 그날을 시작으로 쉽지 않은 육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 남짓 서툴렀지만 아이를 돌봤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잠도 설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자 남편이 먼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야, 자기 이러다 쓰러지겠다. 이만하면 됐으니까 다시 우리 집에 데리고 가자. 뭐? 안 돼. 그럼 어머님이 진짜로 보육원에 데리고 가면 어떡해. 나도 진짜 미치겠다. 애만 생각하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자기란 장인 장모님 생각하면 내가 죽일 놈이 되잖아. 아까 우식이랑 통화하니 애 엄마는 영영 나타날 기미도 없고 우식이 놈이 책임질 마음도 없고 그럼 얘를 언제까지 우리가 맡아? 자기야, 그럼 우리 이 애 우리 애로 호적에 올릴까? 어머니도 허락하실 것 같고 도련님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 솔직히 힘들긴 한데 얘 없으면 더 힘들 것 같아. 자기가 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다고 했잖아. 나 엄마가 되고 싶어. 뭐 어쨌든 자기네 핏줄이고. 자기야, 내가 원해서 그래. 얘가 이젠 제법 나랑 눈도 마주치고 옹알이도 하는데 너무 사랑스럽잖아. 아예 모르는 아이 입양하는 것보단 어쩜 산신할머니가 우리한테 이해를 보낸 게 아닌가 싶어. 저는 남편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리 내키지 않는지 오랜 시간 망설이더라고요. 이틀이 지나자 저의 선택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양가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이에겐 아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마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더니 어쩐지 저희 딸이 된 아영이를 영 예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아영이를 제대로 불러도 보지 않으셨고 기저귀는 물론 제가 부탁을 해도 바로 옆에 있는 분유 한 번을 당신 손으로 먹이지 않더군요. 어머니, 그래도 아영이는 어머님 핏줄인데 좀 예뻐해 주세요. 아, 난 시끄러운 기집애는 딱 질색이야. 근데 걔가 그렇잖아. 너 이제 무슨 일 없으면 얘 데리고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무슨 벌 받는 것도 아니고
난 이 애 얼굴 보는 게 아주 곤욕이야. 그래도 우식이도 그래. 앞길이 구말린데 네가 책임지기로 했으니 우리 집 핏줄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애라고 생각하고 키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신경 안 쓸 테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속이 상했어요. 이제 아영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 딸인데 시어머니는 절대 아영이를 당신의 손녀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동생도 제가 아이를 맡기로 하자 마치 정말 자기는 처음부터 아이가 없었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면서 아영이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 이젠 저도 엄마라 그런지 그런 게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점차 시댁에는 별일 없으면 발을 끊고 별다른 소식도 전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아영이는 감사하게도 건강하고 야무진 아이로 자라났어요. 처음 아영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던 남편은 이젠 저보다 아영이의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딸바보가 되었고 저희는 누가 봐도 행복한 3인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아영이의 진짜 아빠인 시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활동에 들어갔지만 한 직장을 3개월도 다니지 못한다더군요. 여전히 집에서 용돈을 받으며 예전에 놀듯이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는데 한 번은 무슨 바람인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형수, 잘 지내셨어요? 네, 근데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혹시 아영이 보고 싶어서 오셨어요? 저는 시동생이 아무리 방탕한 양아치여도 마음 한 부분엔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이 있을 줄 알았어요. 비록 시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아니요, 다른 게 아니고 형 몰래 돈 좀 빌려줄 수 있으세요? 네? 얼마나요? 5천만 원이요. 제가 정말 급해서 그래요. 사실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금줄이 딱 막혀서 이것만 형수가 해결해주면 제가 평생 은인으로 여기고 제일 먼저 형수 돈 갚을게요. 도련님, 죄송해요. 그렇게 큰 돈이 저한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직업도 없고 그냥 애 키우는 주부인데. 형수가 그냥 주부인가요? 친정에 돈 많잖아요. 부모님 임대업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사돈 어른에게 부탁 좀 해서 빌려주세요. 저 정말 그 돈 없으면 죽어요. 시동생은 사정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평소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아는데 그런 큰 돈이 있어도 빌려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거절을 했는데 시동생은 너무한다며 금세 태도를 바꿔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애 없이 평생 우리 엄마한테 구박받을 거 제가 해결해드렸는데 정말 너무하네. 자식 얻은 값 치른다고 생각하면 그리 큰 돈도 아닐 텐데. 뭐예요? 아무리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이라도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딸 얻은 값이요. 오히려 도련님이 저한테 감사해야 하지 않나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오후에 딸의 유치원에서 아빠의 날 행사가 있어 반차를 내고 이른 퇴근을 했는데 저와 시동생이 하는 말을 현관에서 모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신발장에 넣어둔 장우선을 들고 들어와 시동생을 향해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우산을 휘둘렀고 시동생은 그 우산을 피하며 집 밖으로 도망치듯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말이 지금도 너무나 기가 막혀서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너도 참 사람이 못됐다.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매정하게 딱 잘라서 거절했다며? 이래서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하는 거야. 너 나중에 우리 우식이 성공하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너 나중에 우리 애 성공하면 애 대신 키워줬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요즘 네 길을 많이 살려줬지. 애도 못 낳아서
남의 새끼나 얻어 키우는 게. 너 두고 봐. 내가 아주 벼르고 있으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그 통화를 녹음해서 남편에게 들려줬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미안해 여보.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 어머니와 가족으로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 분명 나중엔 우리 아영이한테도 상처 주실 것 같고, 솔직히 처음엔 아예 남보다는 핏줄이니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도련님 가시고 생각하니 친부가 가까이 있다는 게 무서워. 어머님도 그렇고 도련님이 아영이한테 먼저 말할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진짜 당신한테 할 말이 없다. 솔직히 나도 당신처럼 우리 엄마랑 우식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어. 그래도 가족이라 선택을 못했는데 나 우리 집이랑 영 끊을게.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은 당신이랑 아영이야. 여보, 진짜 당신 그럴 수 있겠어? 천륜이라고 하잖아. 나랑 아영이도 천륜이야. 우리 아영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자. 내가 우리 가족 아무도 못 건드리게 지킬게. 사실 저는 남편에게 마음에는 없지만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자기 식구들과 연을 끊고 저와 저희 딸을 지키겠다고 말해주니 차마 이혼하자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되려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데 남편은 다음날 혼자 시댁에 가서 저에게 이야기했듯 연을 끊자고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없을 때 또 식구들이 들이닥칠 수 있으니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자고 하는데 남편에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그제야 안심이 좀 되는 것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나갔고 저희 가족과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보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명절에도 시어머니 생신에도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됐고 또 뭐라도 기분 상하게 하는 전화도 받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아주 아무렇지 않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게 묘한 찝찝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어쩌겠어요. 저도 저와 제 아이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구김살 없이 잘 커주는 딸아이를 보면 저는 엄마로서 마음 편히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장장 20년을 시댁과 연을 끊고 살았고 딸은 그때까지도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저희 부부 품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잘 자라주었는데요. 사실 제가 차마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내심 아주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딸의 친부인 시동생의 그 양아치 기질이었죠. 또 어찌나 공부머리는 없는지 그 이름 없는 대학도 삼수 끝에 겨우 들어간 거라 혹여 딸이 시동생의 그런 부분을 닮았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딸은 친부를 안 닮았는지 날라리 기질도 없고 또 공부머리도 좋아서 학교 다니는 내내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전교 5등 안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모범생으로 커주었죠. 게다가 리더십도 좋아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반장은 물론이고 전교 회장까지 싹쓸이하는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계속 아이가 승승장구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고3 수능을 앞둔 어느 날 딸이 저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 나 대학은 나중에 갈래. 뭐? 왜? 내신도 좋고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깝잖아. 여보, 진정해봐. 아영이 말도 들어보자. 나 사실 공부는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가서 뭘 공부하고 싶은지 또 대학 졸업을 하면 뭐가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그냥 남들이 좋다는 대로 따라간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야 그렇지만 엄마는 우리 딸이 당연히 예쁜 대학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나 사실은 알고 있어. 내가 엄마 아빠 친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정한 거야. 대학 4년 동안 등록금이 얼만데요. 딱히 목적도 없이 그 돈을 쓰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도 엄마 아빠 덕에 나 너무 잘 살았잖아. 설마 너 돈 때문에 미안해서 대학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너 그러는 거면 아빠 진짜 화낸다. 아니야. 그리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충분히 생각하고 그때 필요하면 갈게. 가고 싶다고 말할게. 아영아, 엄마는 아영이 너를 한 번도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알아. 그걸 내가 제일 잘 알지. 근데 너 그건 어떻게 알았어? 2년 전인가? 신림동 할머니가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 사실 나는 할머니 얼굴을 잘 모르니까 사람을 잘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먼저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 왜, 나 유치원 다닐 때 제일 친했던 은정이 있잖아. 그 집에 물어보셨대. 넌 왜 그걸 이제 말해? 이럴까봐, 엄마 아빠 속상해할까봐. 처음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엄마 아빠가 괜히 할머니랑 연을 끊고 살까 했으니까. 근데 사실이 어쨌든 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끔찍이 사랑하니까 뭐가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 정말 친부모가 아니라서 미안해서 대학 안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영아, 아빠는 세상에서 엄마랑 네가 가장 소중해. 알아. 우리 동네에서, 아니,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빠 딸 버본 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 나 졸업하고 딱 1년만 시간을 줘. 그럼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어떤 걸 해야 행복한지 답을 찾아볼게. 너 정말이지? 엄마, 우리 딸 믿는다? 우리 달라지는 거 없는 거다? 당연하지. 저는 사실 이야기를 다 끝내놓고도 심장이 뛰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 모르게 잘 숨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게 이상하게 계속 찝찝했죠. 저는 남편에게 저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나도 당신 생각이랑 똑같아. 그래서 내일이라도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데. 그럼 나랑 같이 가. 나도 가서 무슨 의도로 애한테 말한 건지 듣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생각이신지 알고 싶어. 그렇게 저희 부부는 20년 만에 시댁을 찾아갔어요. 가면서 이사라도 가셨으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다행히 시댁은 그 위치 그대로였어요. 문을 열고 한때는 익숙했지만 지금은 낯설기만 한 그 안으로 들어가니 제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연로한 시어머니가 여전히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연 끊고 살자고 하더니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어? 나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러 왔냐?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유가 어쨌건 죄송해요. 죄송 같은 소리 하네. 엄마 이러시는 거 보니 다른 말 다 됐고 2년 전에 왜 아영이 찾아갔어요? 뭐? 2년 전에 아영이 학교에 찾아가서 아영이 우리 자식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아, 그 기집애가 그 말을 이제야 하던? 참 독하다. 내가 그래도 자식이라고 니네한테 찾아가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은 했다. 근데 지금까지 니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잖아. 그래서 내가 니네 엿먹으라고 말 안 했다 이거야.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말해요.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 끌어안고 키운 그 기집애가 사실은 우리 집 핏줄도 뭣도 아니라는 말이야. 2년 전에 우식이가 어쩌다 그년을 다시 만났는데 글쎄 그년이 우리 우식이 인생 망치려고 딴 놈애를 우리 우식이 애라고 우리 집 앞에 갖다 놓고 간 거야. 뭐 당연히 유전자 검사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디 고아원이나 데려다 줬겠지 했다나? 그래서 내가 그거 확인하려고 수소문해서 걔 학교까지 찾아가서 몰래 머리카락 몇 가닥 뽑아다가
유전자인지 뭔지 친자 검사를 했지. 근데 그년 말이 맞더라는 거지. 아영이 걔 우리 우식이 애 아니야. 니네가 누구시도 모르는 이상한 애를 걷어 키운 거라고. 남편과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 핏줄이라고 생각하며 키웠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많이 놀란 눈치더군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시어머니는 마치 남의 일처럼 고소하다고 웃는데 오랜 시간 보지 않고 살아서인지 그 모습을 그냥 봐줄 수가 없더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영이 이미 제가 이 집에서 데려갈 때부터 제가 책임지기로 한 아이였고 오히려 도련님이랑 이제 아무 상관없는 아이이니 저 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넌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더러운 애를 여태 키워놓고 배신감도 안 들어? 네, 저 아영이 키우면서 정말 많이 행복했거든요. 아영이는 그런 아이예요. 착하고 마음씨도 예쁘고 게다가 공부도 잘하고요. 은근 도련님을 너무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지 이제야 알겠네요. 어머님 말처럼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도련님 애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오랜만에 와서 사람 염장 지르냐? 네, 어머님이 먼저 제 딸한테 함부로 하셨으니까 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예전에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저 자식 일이라면 무서운 거 하나 없는 사람이거든요. 더는 제 허락 없이 제 딸 만나지 마세요. 아주 모성이 눈물 나네. 누가 들으면 지가 나온 줄 알겠어. 엄마, 됐어요. 몰랐던 거 알려줘서 고마워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요. 나도 이 사람처럼 아영이 누구 자식인지 상관없이 내 딸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니까 지금처럼 우리 엿먹어라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가자 여보. 네가 아주 애미도 버리더니 마누라 종이 다 됐구나. 왜? 처가가 잘 사니까 거기에서 뭐 좀 먹을 게 나오더냐? 아주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각자 알아서 살아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또다시 시댁을 나왔어요. 처음부터 제 핏줄은 아니었으니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괜찮았는데 남편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은근 걱정이 되었고 남편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는데 남편이 먼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영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나 아영이가 우식이 딸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 내 호적에 올린 이상 아영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딸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내 딸이야. 그럼 우리 호적에 버젓이 있는 우리 딸이야. 저와 남편은 손을 단단히 잡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제 더 이상 수능 공부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는 딸이 지가 만든 저녁이라며 카레를 만들어 놓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따라 더욱 예쁜 저희 딸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카레를 먹었는데 카레가 매워서인지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1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던 딸은 건축가가 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집을 짓고 싶다며 자기 나름의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수능을 쳐서 늦었지만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 졸업 후에는 젊은 나이에 좋은 감각과 철학으로 지역 신문과 잡지 등에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거기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임대 주던 한 장소를 당신 외손녀를 위해 공짜로 사무실을 내주셨죠. 딸은 의뢰를 받기도 했고 자기의 목표인 모두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기 위해 구체적인 실현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뜻밖의 불청객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바로 시동생과 시어머니셨죠.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주 기가 막히네요. 형수, 오랜만이에요. 내 딸 아영이 잘 있죠? 요즘 아주 잘 나가던데. 어째, 돈 좀 많이 벌어요? 아, 걔는 알고 있죠? 형이랑 형수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거.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아는 수가 있죠. 세상이 얼마나 좁은데. 아영이는요? 아직 집에 안 왔어요? 그때였어요. 늦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날따라 딸은 제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를 사들고 이른 귀가를 했고 마주치지 않았음 하는 두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죠. 아영아? 이야, 우리 딸 진짜 잘 컸네. 엄마, 얘 나랑 완전 닮았지? 그럼 네 딸인데 누굴 닮니? 전에 한번 봐서 알지? 알미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유전자 검사 어쩌고 하면서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더러운 아이라고 하더니 무슨 꿍꿍이로 저러나. 당장이라도 큰 소리를 치고 싶었는데 딸이 모든 사실을 알까봐 저는 무서웠어요. 그런데요, 제 딸은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강한 아이였어요. 아, 그때도 잘 몰랐지만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엄마,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케이크. 냉장고에 넣고 이따 아빠 오면 우리 같이 먹자. 그리고 나 피곤해서 그런데 내 방에 가서 쉬고 있을게. 이 잡상인 같은 사람들 가면 불러. 뭐? 잡상인? 얘, 너는 예의범절 뭐 그런 것도 모르니? 할미잖아. 네, 할머니. 누가 봐도 할머니시네요. 근데 주거 침입죄라는 게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어머, 얘 좀 봐. 엄마, 참아. 얘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아영아, 내가 네 친아빠야. 많이 놀랐지? 아니요. 제가 왜요? 아, 그래? 아, 우리 딸이 아빠가 언제고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구나. 우리 이제 같이 살자. 아빠가 그동안은 사정이 있었어. 그래서 삼촌하고 외숙모한테 너를 잠시 맡겼는데. 맡겨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요, 저 바보 아니거든요? 아빠? 할머니? 이것 보세요. 저 댁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 저 진작부터 알았어요. 그때 할머니 오셔서 제 머리카락 슬쩍 뽑아가셨죠? 그래서 저도 혹시 몰라서 다 검사해봤어요. 저랑 아빠랑 생물학적으로 일치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까. 그런데요, 그쪽은 뭐죠? 생물학적으로도 남이고 절 키우지도 않았는데 뭘 우기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미 다 안다니 어쩔 수 없다. 그럼 내가 네 아빠 동생이니까 법적으로 삼촌이다. 이건 맞지? 그러니까 툭 까놓고 삼촌한테 돈 좀 빌려줘. 그래, 가족이니까 좋게 좋게 네가 좀 도와줘라. 그때였어요. 저도 모르게 제 손이 먼저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가장 가까운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던졌고 그 계란들은 제대로 그들의 머리에 명중했어요. 야, 너 지금 뭘 던진 거야? 어머니, 염치라는 걸 좀 갖고 계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설마 잊으셨어요? 그래놓고 돈을 빌려달라고요? 형수, 우리가 지금 형수한테 빌려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한결같이 구질구질하게 사니? 나 같으면 쪽팔려서 그렇게는 못 살겠다. 뭐예요? 형수 미쳤어요? 아영이 이리 와. 내가 너보다 나이 많고 서열로도 위니까 경고한다. 다신 우리 집에 그리고 아영이 앞에 나타나지 마. 돈을 빌려줘? 차라리 기부를 했으면 했지. 너한테는 못 줘. 에이씨, 그럼 나한테 기부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며느라, 우리가 급해서 그래. 얘가 사기를 당해서 우리 집 넘어가게 생겼어. 당장 밖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쩌냐? 아님 우리 그냥 니네 집에 들어와 산다? 너 또 그건 싫잖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딜 들어와 살아? 진짜 아무리 엄마고 동생이어도 못 봐주겠네. 당장 안 나가?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형,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살려줘. 형, 우리랑 같은 핏줄이잖아. 핏줄 타령 좀 그만해. 할 수 있으면 그 피 다 뽑아서 다른 피로 바꾸고 싶으니까. 지금 당장 안 나가면 나 경찰에 신고한다. 엄마도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야,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데 너 정말 너무한다. 네, 그렇게 저 원망하시면서 사세요. 저는 뭐 엄마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집사람이랑 우리 딸은 엄마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제발 그냥 두세요. 저 이제 정말 안 참습니다. 그날 본 남편은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본 가장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저와 딸에겐 자상하고 늘 양보만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가족을 지키겠다는 남편의 그 말은 빈말이 아니라는 걸 그날 절절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씩씩거리며 저희 집을 나갔고 이사를 고려했지만 이젠 더 이상 피하지 말자는 생각에 저희 가족은 더욱 똘똘 뭉치기로 했어요. 그 뒤에 시동생은 또 무슨 재주로 알았는지 한동안 딸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 같은데 그 사무실이 저희 친정아빠 건물에 있잖아요. 저에게 모든 사실을 들으신 아빠가 시동생을 아주 혼쭐을 내서 쫓아냈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그 후로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연락은 물론이고 어디서 무얼 하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인 건 알지만 부디 앞으로 영영 보는 일 없이 살길 저는 지금까지도 바라고 있네요. 저희 딸은 얼마 전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품을 떠나 자기만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저는 딸을 시집 보내고 한동안 우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딸한테는 아무런 내색하지 않았지만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동안 엄마 역할을 너무 잘해서 후유증을 겪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볼 차례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저희 남편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지금의 제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딸이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행복을 찾아가는지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동안 열심히 부모 노릇을 하긴 했지만 제가 그 부모 노릇을 잘 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로 살아온 시간 동안 참 많이 행복했고 앞으로 부모로 살아갈 시간은 더 없이 행복할 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님을 존경해요. 부디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